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출발합니다. 한미 재무수장 간 관세 협상이 난항 끝에 이번 주로 다시 잡혔지만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내수 부진에 관세 위기까지 더해진 우리 경제의 미래가 이번 주 협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줄줄이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청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신발 10여 켤레의 사진을 찍고 초고가 목걸이도 확보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군 방어에 최소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든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사건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도 드러나 논란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자녀 살해 평균 형량이 부모 살해 형량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며 폐륜 부모에 관대한 사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트럼프식 길들이기냐, 미국의 관세 협상 관련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5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황인데 먼저 미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이유는 따로 안 밝혔어요.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그냥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원래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을 적에 조용히 비공개리에 가려고 했는데 추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구자영 부장님, 그러니까 류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구윤철 기재부 총리는 아예 출국이 취소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미 통상 협상, 특히 이제 관세율을 놓고 이 8월 1일이 25%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세율을 어떻게든지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20%를 낮춰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급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내려다보면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서 소통하고 국민의 여론을 경청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법, 협상의 룰이 어떤 것인지 아마 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듭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방미 직전에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받았고요. 류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상황.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사실상 80분간 빈손 회담을 하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달 새에 세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미국 측에서 매번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6월 17일에, 7월 3일에, 그리고 7월 24일에 이렇게 세 번째나 취소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은 뭐 팽배하게 네. 있지만 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이건 국가 간의 외교에서 저렇게 맞습니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외교상의 프로토콜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메일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런데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최근에는 생산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강온 양온의 이런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협의 그리고 의사 타전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일본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발언이 나왔고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 외교상의 어떤 관행 관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늘 이렇게 변칙적인 전략을 써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내각도 역시 마찬가지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약속을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 시한은 다가오게 상대방을 더 가슴 졸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에요. 미국으로는 늘 협상 상황에서 늘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대비하지 못했던 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전략적으로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약간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 경선과 선거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예. 급할 게 없다. 우리는 시간을 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취임 이후 2달여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를 귀임시켰어요.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없었죠. 그 사이 이미 일본은 협상을 끝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끝냈어요. 지금 남은 거는 EU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한국은 급해요. 닷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사이 나머지 국가들이 다 이미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그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겨올 수 있을까? 저는 이 전략적 접근을 좀 더 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범여권, 지금의 여권의 인사들로만은 어떤 협상에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인재를 폭넓게 쓰고 여야 힘을 합쳐서 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목도한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박창재 부대변인, 왜 이거 트럼프식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쫓겨야만 했을까? 이 부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보시기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태세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전의 동맹 관계, 우리가 생각해왔던 관계 재정립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야당 또한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후차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가 결코 나태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밑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해 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위성나 조정실장에 의해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국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참 우리는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만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Mr. President, you feel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you $6.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주길 바랄 수는 없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골프장을, 그것도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홍보하러 다닌다. 여기 지금 업타운걸 노래재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노래죠. 이런 노래를 틀고 카트를 운전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는 모습. 부장 부장님, 이것도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동격서와 같은 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 당사자인 이 재무장관이나 이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계 각국의 이 파트너들과 협상을 지금 이 치열하게 그 서로의 국익을 확대하고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아닌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자신 소유의 이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나는 여유가 있다. 지금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급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EU나 다른 나라들이지 미국이 급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저렇게 좀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고 협상력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를 미국 혼자만 이 새로 재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파트너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관세율을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율 협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공무원들은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관세율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관세율 협상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미 무역 협상을 지원 사격하겠다며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국회의원들 어제 귀국했는데요. 여야가 주목하는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의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여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기조를 한국도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같은 일정을 소화했을 텐데 이렇게 여야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로 좀 더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싶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어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서 기여하고 있는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일괄 타결하겠다는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많이 패키지들 얘기를 해왔지만 일본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는 제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 대해서만 패키지들을 해줄 건가? 안보, 주한미군의 여러 분야까지 모아서 협상을 할 것인가? 이분 다른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들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범야권 의원들은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모든 것에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여러 움직임이나 주일미군의 움직임까지 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두 국익을 위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다녀온 이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강요들,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협상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한미 2+2 관세 협상이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일단은 관세 발효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재무장관이 7월 31일에 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야 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인데 하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부장님. 저희가 이것만은 꼭 집중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너무 시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31일 날 협상 타결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7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면 미국 측의 어떤 협상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국익에 훼손이 되는 양보를 한 다음에 관세율을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5% 관세율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25%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안 된다라면 협상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국민 여론과 이 국민 그 컨센서스를 이뤄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 다양한 협상 카드를 놓고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여유로운 모습처럼 우리 재무장관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너무나 성과를 내야 된다. 관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 쫓기듯 협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농산물 관련한 거 그림 하나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 구입 확대 보여주세요, 그림. 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농산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아마 정부로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FTA 체결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고기 수입 때도 그랬고요. 이제 쌀 구입과 소고기 수입이 다시 쟁점화가 되면 내부적으로도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과도 그 사례를 비추어서도 우리가 협상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협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국내 정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논란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일에 임명됐죠. 최 처장의 과거 발언,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문이임 노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박창지 부대변인님, 저는 참 이게 궁금한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공직을 맡기 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하신 얘기고 이분이 또 앞으로 내가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리해서 봐야 되는 면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새로 출발하는 정부나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면은 여러 가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해왔고 그것이 전문 영역에서 많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렇게 인사 검증에 있어서 다양한 면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인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첨혁신처장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명심교 교주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최동석 처장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뭐 삭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사과도 하고 했지만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런 발언을 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문성은 기본이에요. 그 분야에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이 고위 공직에 진출해야만이 믿고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에게만이 국민의 혈세를 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이요 참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최동석 처장의 발언들을 보면 국학아세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냉철하게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부를 해서 고위 공직에 오른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고위공직에 올라갈수록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두지 말라는 성현들의 말도 있어요. 예. 경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동석 처장의 발언을 보면 재밌는 게요.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그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껄끄러워했고 민주당이 분열할까 두려워했던 친문계,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에 할 발언이고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 발언을 보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논란이 지속된다면 이분이 맡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어떤 인사혁신이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이런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좀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위원장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발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좀 모아본 건데요. 아까 대장동 이야기 들으셨고 이번에는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되게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형수 욕설 이게 부적절하죠. 당사자가 사과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이제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소환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굉장히 강도 높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또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친민주당 성향 그리고 진보로 분류되는 그런 성향의 그런 채널에서 사인으로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엄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개인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좀 과도하게 칭찬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게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대선 국면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대선에 승리해야 개헌 국면을 끝낸다라는 게 엄청나게 이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는 앞에 놓인 숙제였다 보니까 다소 이제 과도한 발언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앞서 나갔다, 이거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발달한 것은 우리 삶이 고달팠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발언 들었고 이번에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들어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매우 아쉽죠. 전반적인 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발언들, 그다음에 생각들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져야 될 겁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박주민 의원도 당의 가치와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요? 비판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그렇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다 인사 관련한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특히 성 문제 관련한 부분은 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 단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사도 표명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맞죠. 예. 근데 물타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항상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적인 인사 제도에 관련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과거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과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또 재차 3차 하실 태도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전의 후보자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5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동석 처장의 반문재인 성향이 드러나는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속속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친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부장님.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신이 쓴 책의 계엄과 관련된 부적절한 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인사권자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10개월의 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내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주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많은 사람이 과연 이 공직자와 관련된 또는 유관기관과 관련된 인사안을 냈을 때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 친명 횡재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비명 횡사하는 인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하게 될 인사 혁신안이 바람직한 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던짐으로써 이 정권과 이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듯이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창진 부대변인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누가 추천한 걸까요? 현재 저희는 당내로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눈높이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그 기준선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사생활의 영역, 감정적인 영역과 직무 능력을 좀 분리해서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절차적인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진 사퇴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본다면 스스로 좀 결정하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예. 있는 만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런 사례가 이제 어떤 여론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방향 그거에 의해서 주도권이 뺏긴다는 느낌이 들 때 과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께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바뀌고 태도의 변화가 있는 만큼 직무적인 능력 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한편 최동석 처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남긴 SNS 글이 있었는데요. 이를 놓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원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던 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맞받았어요. 입안에 도끼를 갖고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황운하 의원은 이런 발언들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추천을 누가 했느냐, 잘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대위에 합류했던 인사도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지금의 야당이나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내부에서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친문 인사들,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기에 이제 공세 대상이 됐기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더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발언을 검증을 하기는 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문제되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또 판단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로 이렇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방문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해당 정당에서 탈당을 합니다. 그 의미는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이끌겠다. 의전서열 2위로 그래서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직분에 맞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를 특별 면회를 가는 이런 행동은 과연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인가, 어떤 정파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뭔가요? 입시비리, 감찰무마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혐의들입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장은 조국 전 대표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를 면회를 한다는 건 국민적으로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조국 전 대표가 8.15 특사에 포함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어떤 간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친문의 반응,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까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인사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검찰 인사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고검장의 눈길이 쏠리는데 바로 구자현 고검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구자현 검사의 정권별 보직을 정리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위 좌천이 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서울 고검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구자현 부장님, 우리가 구자현 서울 고검장 인사에 주목을 하는 이유, 검찰총장이 없는데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먼저 인사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검찰총장 후보군 인사를 이번에 먼저 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 이제 윤석열 이 검찰총장 임명 때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검찰 인사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장 중에서도 고검장급 인사 중에서
이 검찰총장을 뽑아왔거든요. 예. 이런 관례를 보면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검장급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 검찰총장 인재풀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이 고검장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그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가다가 나중에 이 서울 고검장 또는 고검장급 중에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맞물려 있는 것은 앞으로 그 민주당에서 이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 방향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이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이 나온 이후에 새 검찰총장을 인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검찰 고위직 인선은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후임 검찰총장 인재풀을 마련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 이후에 새롭게 탄생할 조직의 수장을 미리 선보인다. 뭐 이런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이 검찰청법 34조를 보면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재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하고 전횡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에요.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없을 때 인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인선을 했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본인들이 과거에 비판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검찰개혁 이유를 들었어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요. 검찰개혁이 맞는 치트키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론이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할 때는요, 정도를 걸어야 해요. 저는 민주당이나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했다면 예.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아무 인선도 없이 장관이 인선을 한다? 이거는요,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검찰 개혁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 두 번의 경선에서 검찰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누가 더 잘해줄 것인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정청래를 민 것 아니냐. 그에 반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검찰 개혁 속도를 보여주기 위한 검찰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복잡한 분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복잡한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당대표라는 것은, 특히 여당 당대표라는 것은 집권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될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대국민과의 관계, 또 다양한 일들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윤석열 정권의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윤석열 탄핵 기간 동안 나왔던 광장의 민심이었고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그 개혁 과제를 안고 가겠다는 여당 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힌 것이고, 그것만 당대표의 주안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우리 여당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였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고 했던 그 수사들 중에서요.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 수사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관련 혐의로 출석을 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죠. 제가 여기 조사에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름할게요. 오늘 좀 그럼 어떤 부분 주로 좀 설명하실까요? 그거는 특검이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답하겠다 이런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이 출석한 것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거고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죠. 그리고 김 여사 일가를 집에서 압수수색한 혐의도 있는데 여기서 신발, 명품 신발 10여 켤레를 사진을 찍어갔다 이런 부분들. 장윤 변호사님, 이건 어떤 혐의였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뇌물죄로까지 의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현안을 김건희 여사에게 좀 전달해줬다는 그 정황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나온 부분인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하나, 당선인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샤넬백 하나를 더 받습니다. 두 가지 이 고가의 이 명품백을 압수수색을 해본 결과 신발 하나와 다른 가방으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상당히 많은 회자가 됐죠. 그 치수를 보면 누구의 신발인지가 좀 추정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바꿔갔다는 유모 행정관의 치수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250ml로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샤넬 이 신발이 12켤레가 나왔고 사이즈가 260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 신발은 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그 신발의 행방까지도 추적해야 되는 숙제가 특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고가의 목걸이도 찾아냈는데 모조품이다 이렇게 김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민찬 부위원장님 마지막 짧게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29일에 소환 통보를 했고 다음 달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도 지금 통보를 한 상황인데 출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 문제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혐의가 있고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특검이 이방에 가동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서 검찰에 출석하고 또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 무죄를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어떤 법리적으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방어에 최소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요. 오늘이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7월 27일. 그런데 구장훈 부장님,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이다라고 해서 이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6.25 전쟁을 마무리한 이 정전협정 체결일이 더 그 팩트에 부합하는 이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상대로 싸웠다. 그래서 이 자국의 어떤 그 자국 인민들에게 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정승절이라고 부르고 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북한 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학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인구 절벽이 계속되면은 군 병력 규모가 계속 줄어들 텐데요.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 병력을 최소 50만 명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이 부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국군이 과거에는요 70만이다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대일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현재 북한의 군의 규모가 128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가 계속 줄고 이 예측에 의하면 국군이 한 30만 명까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현대식 군 장비를 우리가 갖추더라도 이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을 봤을 때 초반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앞섰지만 향후에 북한이 투입되고 하면서 밀렸던 이유는 고가의 장비보다도 지상에서 이를 백병전이라고 하죠. 지상에서 활동한 여러 군인들이 수적으로 불리한 측면 때문에 어떤 전쟁의 전황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50만 원 유지해야지 어떤 북한 인민군을 상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정부에서도 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북한 하면은 지금 김정은, 김주의 구도로 후계자 구도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늘 분석이 되죠. 이런 와중에 김주의 급격한 성장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왼쪽의 모습. 김정은 아버지보다는 약간 키가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을 보시죠. 거의 키가 비슷합니다. 저게 2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왼쪽이. 2년 만에 약 20cm가 큰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무슨 우리나라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평양 소식의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 키가 이제 150이 안 되면 상당히 사회적 낙오자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보면 신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하나의 지표로 이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이도 먹는데 그 부분이 한국의 가격의 4배에 달하는 이런 시장 가격 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영양제를 김주혜가 먹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예. 근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영양제인 건 맞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게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니까 포장을 뜯어가지고 또 밀반입 하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주혜가 폭풍 성장한 게 맞긴 하지만 북한이 보내는 보도 사진을 보면 사진 자체도 왜곡이 되어서 나온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 사진 보면은 김주혜가 아빠보다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힐도 신은 데다가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서 아빠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김정은보다 김주혜가 더 크게, 더 부각돼서 보이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구부장님? 네. 아무래도 주목도를 좀 높이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현직 그 위원장이지만 앞으로 김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김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그 염려나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 아닙니까? 만약 어떤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북한을 통치하게 되는 이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이 있는데 김주혜가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 항상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더 주목도를 받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김정은 다음에는 김주혜가 북한을 통치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지불식 간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북한 같은 체제에서 키를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영양제 열풍이 분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서 선수도 아닌 남성이 결승선에 난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남성 마치 자신이 1등인 것처럼 결승선을 통과해보고 싶었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자전거 대회 선수 차림을 한 남성. 결승선 근처 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들고 펜스를 넘더니 자전거를 끌고 빗길을 달리다 안장에 올라타고 질주합니다. 순찰차에 쫓기던 남성은 그대로 대회 관계자에게 등짝을 맞고서도 멈추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어깨로 밀치자 그제서야 나가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23일 자전거 선수들의 꿈의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17구간 결승선에서 한 남성이 난입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은 마치 1등인 것처럼 결승선을 통과해보고 싶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실제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때이른 로보캅이 등장했습니다. 중국말을 내뱉으며 차와 보행자를 통제하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작은 호랑이라는 뜻의 샤오후입니다. 상하이 공항국 교통관리부 등 이번 로봇 프로젝트는 공식 도입되기 전 실증 실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트랙 끝에 간당간당 멈춰있는 검은색 롤러코스터. 49m 상공에서 45도 기울어진 채로 멈춰버려 무려 20분 동안이나 탑승객들이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구조돼 지상으로 내려올 때도 안전장치 없이 레일을 걸어서 내려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유명 놀이공원 시더포인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새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3차례나 고장을 일으키며 이용자들이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설득을 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총기 사건 관련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 사건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들고 와서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피해자하고 아버지랑 그동안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건, 사고 많이 다룹니다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종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숨어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좀 시아버지한테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가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상세하게 해당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경찰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쓰러져 있는 피해자 남편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근데 초동 대응에 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 신고 이후 70여 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찰과 지금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내, 며느리가 통화를 이어갔는데 지금 며느리는 이 지금 피해자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경찰이 지금 이 피해자에게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설득해봐라,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의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방 안의 아이들과 총기 사고를 피해서 숨어있는 이 피해자 입장에게 이 설득해서 밖으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본인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구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봐라라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는지 이 부분 대응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당시 며느리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찰에게 여러 번 빨리 와달라, 남편이 총을 맞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 부장님, 보면은 이게 시간을 보면은 첫 통화부터 경찰이 현장 진입할 때까지 70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총을 발사해서 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지금까지는 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총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긴급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코드 제로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출동한 것은 그 5분 이내에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경찰이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했으면 빨리 어떤 상황인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그
그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래서 희생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대하기까지 특수한 작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범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뜬 지 1시간이 됐는데 범인이 거길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조차 경찰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출동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고 직후 10분이 되지 않아서 이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총기 사고가 났고요. 지금 가해자, 피의자가 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극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예. 하지만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데 적어도 지금 아파트 CCTV 같은 부분들을 빨리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쪽 CCTV만 확인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베란다를 통해서도 이 집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며느리가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는 하나 어떤 상황 판단, 특히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관리인이 당시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범행 당시 상황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범행 전에 이 아버지가 30-4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면서요. 이 사건 당일이요. 이 지금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식사와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잠시 피의자가 편의점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근데 편의점은 보통 집 앞에 있을 것이고 길어야 뭐 10분, 15분 정도면 갔다 올 텐데 30-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지금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어디시냐, 왜 안 들어오시냐 이런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40분 정도 좀 긴 텀이 있었던 것인데 이 시간 동안 이 피의자가 렌터카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이 흉기를 챙겨오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만 가능한데 지금 피의자는 이제 진술을 하기로는 좀 고뇌가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것이 저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흉기를 챙기기에 충분한 시간 내지는 범행에 어떤 마음을 먹은 시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고뇌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이것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미흡했던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미 나온 사실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7년 전에 비디오방에서 성범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해당 범인이 운영했던 비디오방에서 해당 범인이 저질렀던 범행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27년 전인 1999년에 서울의 한 곳에서 이렇게 비디오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비디오방은 1인 또는 2인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비디오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여기에 한 여성이 혼자 와서 비디오물을 시청을 하고 있을 때 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피의자 A 씨가 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게 강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 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그러니까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아니 어떤 그런 강제 이 성추행하고 흉기를 동원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뒤늦게 이 피의자 A 씨의 이 감형 사실이 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예, 심신미약.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부할 단어인 것 같아요. 심신미약. 항상 이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이 돼요?
일단 당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과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는 일종의 심신미약이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술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다거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사정들이 참작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요. 만약 해당 사건이 지금 시점에 2025년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인정되기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당시에는 이제 좀 주취감경이라던가 심신미약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사유는 가만히 둬야겠지만 비판을 받기 충분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이 형량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을 보면은 일단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살인죄로서 처벌이 되는데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요. 바로 존속살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존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에 대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서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형 기준도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평균 형량을 보게 되면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15.7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7.7년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 차이도 존재하고 사실 적당하다 내지는 이것이 정당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판단이 조금은 가만히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존속, 비속 관계없이 존속, 비속 간의 살인의 경우에는 지금 존속살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량을 일반 살인보다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그 인식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 게 또 하나 그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살해 후 자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말 큰 범죄입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어찌 보자면 미화될 수 있지만 살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역시도 자녀를 마치 나의 물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녀 자체의 인격이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사실상 처음에 형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좀 이런 인식에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소가 물에 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극한 혹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소가 떠내려간 거예요. 진주까지 떠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발견돼서 경찰이 구조하는, 그 소를 구조하는 영상입니다. 당시에 소를 구했던 경찰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끌고 노는 수밖에 없다 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구장훈 부장님, 이게 참 정말 반가운 일인데 소가 일주일 동안 떠다니면서도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았네요. 정말 다행히도. 그러니까 좀 슬기로운 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떠갔으면은 뭘 못 잡고 있었으면은 진짜 급류에 휩쓸려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발견 당시 보면 저렇게 이 바위가에 그 몸에 반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에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한우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귀에 보시면은 노란 딱지 있죠. 저게 그 예방 접종도 언제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소유주도 누군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청에 살고 있는 이 60대 A 씨가 기르는 소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소를 찾은 느낌, 주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돌아온 것처럼 상당히 기쁩니다. 소가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린 게 지금 잘 먹지도 않습니다. 안정을 취해가지고.
네, 소 주인은 이제 자식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구출된 소를 놓고 누리꾼들 반응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수고했소, 천수누리소, 그리고 우생마사라는 표현도 눈에 띄는데요. 네. 소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수영을 훨씬 소보다 잘하는데요. 소 같은 경우는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요. 이 물살에 몸을 맡겨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무태에 도달하는데 말은 오히려 수영을 잘하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물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죠. 예. 어떤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냥 흘러가게 냅둬야 되는 것이 정답일 때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건데 소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했소라는 말 저도 해주고 싶은데 정말 다행히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다른 지금 잃어버린 소나 가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비 피해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누리꾼들의 표현을 빌려서 경찰에게 고맙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만 한우 170여 마리, 돼지 200마리 등 11만 6천여 마리가 죽거나 유실됐다고 하는데 피해 복구도 보상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하나 더 알아보죠. 수도권에 있는 한 미술대학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실기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에 기장, 40대 남성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 구장 부장님, 이거는 문제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실기 시험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로 많은 분들이 이 가까운 분들을 잃은 이 상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제목만 보면 마치 지난해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달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지막까지 사투를 했을지도 모르는 이 기장의 안타까운 얼굴을 그리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2차, 3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런 그 문제를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유가족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들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적 상처를 헤집는 문제를 낸 데 대해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떤 한 사람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명예훼손 같은 부분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예. 일단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걸러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까지 제시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학교 측의 설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서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은 생활기록부 같은 곳에 기재가 되게 되고 가산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회거든요. 예. 일단 열심히 준비해서 응시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누리꾼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시험 보러 온 사람 중에 어떤 항공기 참사 유가족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관리 부분이라던가 이걸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걸 책임을 묻게 되면은 이거 출제자를 찾아내서 그 출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묻는 겁니까? 사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정을 한 대상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문제를 단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명이 공동을 출제한다거나 이걸 그 사람이 낸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어떤 승인 체제라던가 허락을 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아마 분명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누가 출제한 것이냐는 얘기를 대학 내에서도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이럴 때는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보상안 내지는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해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좀 배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유가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부분들이 가만히 될 수 있는데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액수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예. 인정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손해를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더 뼈아프고 출제자가 너무나도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낸 건지가 궁금하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전국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집니다. 지치지 않게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뉴스A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